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기에 올라오는 여러 사연에 공감도 하고 즐겁게 보기도 하는 한 구독자입니다. 여기 글을 보다 보니 저의 예전 일이 생각이 나고 해서 저의 사연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보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편이죠. 하지만 그때는 20대 후반이면 여자로서는 결혼 정년기였기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냥 남들 다 이맘때쯤 하니까 많은 남자가 있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됐죠. 요즘 여성분들은 본인 커리어다 뭐다 생각하면서 결혼도 늦게 하거나 혹은 안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면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후회가 됐던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저에게도 꿈이 있었는데 그런 꿈을 모두 포기하고 그저 가정주부로서만 살아야 한다는 게 굉장히 고된 일이었어요. 가정주부의 일이 하찮다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는 위대한 일을 한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바깥의 시선은 다르잖아요. 보통 가정주부에 대한 이미지가 뭐겠어요.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요즘에는 더 나아가 맘충이라고까지 부르는 대상일 뿐이죠. 그나마 집에서 고생하는 걸 남편이 알아준다면 보람이 있겠지만 남편이 그러지도 않는다면 한없이 허망해질 뿐이더라고요. 집에서 몸은 몸대로 고생하는데도 대우라고는 그 누구에게도 받지 못하니까요. 제 남편이 그랬어요. 결혼 후부터 가정주부인 저를 엄청 무시했었죠. 남편은 시댁에 지원을 받아 육아 사업을 했는데 매번 힘들다 난리치면서 저보고 집에서 노는 주제에 내조도 제대로 못한다고 매번 구박을 했었어요. 제가 실제로 내조를 뭘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매번 칠첩반상에 아침 도시락, 저녁까지 꼬박꼬박 밥 차려주는 건 물론이고 남편은 결벽증까지 있기에 집은 항상 먼지가 보이지 않도록 구석구석 걸레질까지 매일 했었으니까요. 거기다 아이는 많이 원했었기에 아이도 셋이나 낳아서 혼자 독박 육아를 하느라 몸은 몸대로 상했었어요. 애가 아기 때는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데 아이 셋을 2, 3년 터울로 계속 낳으니까 그야말로 전 아비 귀환의 상황이 매일 펼쳐졌었죠. 그런데도 남편에게 육아를 도와달란 소리도 못했어요. 제가 셋째를 낳았을 때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아이 하나라도 맡아서 봐달라고 했다가 하루 종일 구박만 받았으니까요. 제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결혼을 한 건가 정말 한탄스러웠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소위 잘 나간다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커리어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직군에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할 때 시어머니가 제게 일은 포기하고 내조와 육아에만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아들이 아직도 철이 없어서 그게 중요할 것 같다고요. 그 시절에는 아내의 주된 의무는 남편의 내조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의견을 따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일을 포기하고 가정주부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많이 달랐는지 저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우리 어머니께서 오죽 당신이 못났다고 생각했으면 집에서 애나 보라고 하신 거겠어? 우리 형수님이나 재수 씨를 봐봐. 사자 직업 들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무 소리 안 하잖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은 당신이 좀 더 잘 되라고 나한테 부탁하신... 부탁은 무슨 부탁이야? 어머니가 착하니까 괜히 돌려 말한 거지. 내조가 뭐 별거야? 돈 잘 벌어오면 그게 내조야, 이 사람아. 다른 게 뭐 필요한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시어머님의 진의는 무엇이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 말을 들을 때면 그거에 반박은 할 수 없었어요. 형님이나 동서는 사자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일을 했었으니까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만 하신 거였겠죠. 만약 제가 그런 사자 직업을 갖고 있었다면 시어머니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제가 버는 돈이 얼만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냐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었을 테니 남편의 말도 꼭 틀리다고 반박할 수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 좋은 직업을 가진 형님이나 동서를 저와 비교하지는 않았단 점이에요. 아마 시어머니가 그런 걸 비교해가면서 시집살이까지 시키셨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신다고 해서 눈치가 안 보이는 건 아니기에 힘들긴 했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남편에게 구박받아가며 가정주부로만 살아야 했는데 가장 서러운 건 남편이 주는 돈만 써야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주는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는 어느 곳에도 돈을 함부로 쓰지 못했죠.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든 시댁이 얼마나 잘 살든 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기에 제가 부유함을 가졌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냥 부잣집에서 일하는 그저 잠자리를 함께하고 애를 낳아주는 가사도우미로 사는 느낌이었죠. 저에겐 제 명의로 된 통장도 없었어요. 통장이 있어 봐야 의미가 없었죠. 넣을 수 있는 돈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생활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하고 그보다 조금 더 부족한 금액만 저에게 주더군요. 어떻게든 돈을 아껴서 계획대로는 실천하라고요. 제가 적당히 가격을 부풀려서 계획서를 적을 수도 없었어요. 지난달 영수증을 붙이면서 그 물품 가격을 그렇게 책정한 증거까지 제출해야 했었던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계획대로 생활비를 쓰는 일은 매번 실패였습니다. 물가는 매번 오르는데 제가 어떻게 계획서보다도 적은 돈으로 계획서를 그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남편은 매달 제가 그럴 때면 이번에도 또 실패냐면서 도대체 제가 제대로 하는 게 뭐냐고 구박만 했어요. 처음에는 반발도 했어요. 물가 얘기를 하면서 돈을 더 줘도 지키기 어려울 판에 이렇게 돈을 덜 주는데 그 계획을 지키겠냐고 따졌죠. 하지만 그건 제가 제대로 발품을 팔지 않은 탓이래요. 물건마다 더 싼 곳들이 있을 텐데 물건 하나하나 할인하는 곳을 찾아가서 따로따로 구매했으면 계획대로 성공했을 거라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느새 수긍하게 되더군요. 전 어느 마트, 어느 시장에서 어떤 물품이 싼 건지 매번 전단지를 살펴보고 한번 장 보러 나갈 때 모든 장소를 돌며 싼 물건만을 사서 나오곤 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계획대로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어차피 전 욕을 먹어야 했죠. 자, 이 정도로 생활비를 쓰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 돈이 없어서 결혼 후에는 친구들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커피 한 잔도 사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매번 오늘은 무슨 일이 바빠서 오늘은 가족 식사가 있어서 라는 핑계를 대며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더군요. 친구들은 부잣집에 시집가더니 자기들을 멀리한다고 오해하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돈을 주는 게 없어서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누가 믿어주겠어요? 좋은 집에 살면서 돈이 없어 못 나간다는 말을요. 그나마 여기까지만 다행이죠. 문제는 가족들을 챙기는 것도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 딸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가끔 친정 부모님께 밥도 사드리고 싶고 선물도 사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소중하게 길러주신 딸,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도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결혼하고 처음 친정아버지 생신날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출장을 가 있어서 제가 혼자 챙겨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 생신인데 저희가 밥이라도 사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남편 카드를 챙겨 나가서 비싼 음식, 사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한 명당 25,000원 하는 작은 한정식 집에 가서 밥을 사드렸죠. 그런데 한 달 뒤에 나온 카드 내역서를 보고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군요. 누가 당신 보고 밥값을 내래? 당신 식구들은 돈 낼 사람 없어? 왜 남의 돈으로 밥을 사고 난리야? 이게 당신 돈이야? 이렇게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이, 여보, 우리 아빠 생신인데 밥 정도는 사드릴 수 있잖아. 왜 그래? 그리고 남의 돈이라니 농담이라도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니야? 농담?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농담하게 생겼어? 그 한 명당 2만 5천 원 하는 거, 그거 벌려면 상품 몇 개를 팔아야 남는 이득인지 알기는 해? 그거 벌려고, 네 남편은 밖에서 개고생을 하는데, 집에서 편하게 놀고만 먹으면서 함부로 그렇게 남의 돈 쓰는 게 말이 되냐고.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왜 그런 데다가 네가 밥을 사긴 왜 사? 네가 뭐 한 푼이라도 벌어오기를 하냐? 앞으로는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돈 썼다간 진짜 끝일 줄 알아. 이러는 겁니다. 신혼 초에 남편과 싸우기 싫었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참겠습니까? 저 역시 남편 말에 길길이 날뛰며 소리소리했죠. 하지만 남편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더군요. 그 이후로는 아예 신용카드는 금지당하고 남편이 생활비를 넣어주는 통장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만 제 손에 남아있었어요. 이쯤 되면 남편이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돈을 벌어오시는 줄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남편은 그저 시댁이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할 뿐이고 일들도 직원들이 다 해요. 남편은 출근해서 적당히 앉아만 있다 오는 게 답니다. 바쁘게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시댁에서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저희 남편만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사업을 지원해 준 거기도 했고요. 겉에서 보기에는 그럴듯한 대표 자리 하나 떡하니 맡겨놓고 말이죠. 남편이 차라리 그렇게 아끼는 돈으로 저축이라도 하면서 살면 그나마 그래 그냥 절약정신이 투철한 사람인가 보다 할 텐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번 돈이라고 자기한테는 돈 엄청 잘 써요. 대표니까 폼이 나야 한다며 좋은 차, 명품 옷들 사는 건 물론이고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술값 계산은 자기 혼자 다 하더군요. 결혼 첫 해에 만약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혼을 했을 텐데 아기가 생겨서 이혼도 할 수 없었다는 게 참 한스럽습니다. 어쨌든 남편의 그런 태도에 저는 익숙해졌고 남편의 태도를 바꾸는 건 포기하게 됐어요. 더럽고 치사하니 그냥 어떻게든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까지만 어떻게든 참고 그 이후엔 저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만 되면 저도 밖에 나가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현실이 그렇게 다가오자 경력이 끊겨버린 제가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더군요. 거기다가 어린이집 보냈다고 육아가 끝나는 건 아니기에 일할 수 있는 시간대도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남편이나 시어머니께 제가 일을 한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다 보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일을 구해서 하는 게 최선이었어요. 뭐 다행스럽게도 괜찮은 부업을 구할 수 있긴 했지만 부업은 어디까지나 부업이죠. 그걸로는 남편 몰래 애들 간식이나 조금 사줄 수 있는 정도가 최선이었어요. 저는 그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도대체 뭘 해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뭘 해야 제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한 달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리뷰를 쓰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인터넷에서 미용용품에 대해 리뷰를 쓰다가 유명해져서 미용 업체들에게 협찬 및 광고를 받고 부자가 된 사람에 대해 알게 됐는데 그런 일이라면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제가 결혼 전에 했던 일이 글을 쓰는 일이기도 했고 미용용품은 잘 모르지만 남편이 육아 사업을 하다 보니 그쪽으로 관련해서 리뷰를 쓰면 어찌어찌 될 것 같았거든요. 또 저는 새 아이를 길렀다 보니 그쪽으로는 전문이잖아요. 웬만한 육아용품들은 거의 다 써보았으니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더군요. 쓰다 보니 차츰차츰 사람들이 신뢰가 간다며 좋아해주기는 했는데 막상 돈이 벌리는 경우는 없었어요. 협찬이나 광고가 들어오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분야 자체가 잘못된 거일까? 혹은 애초에 이런 걸로 성공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거짓된 정보였을까 의심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 9개월 정도를 했을 거예요.
9개월이 지나다 보니 팔로워가 무시 못할 정도로 많아졌는데 그제야 처음 아기용품 회사에서 문의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자기 회사 제품도 한번 써보고 광고도 해달라고요. 전 말로만 듣던 일이 정말로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생각보다 금액도 적지 않더라고요. 전 그저 일반인일 뿐이었으니까 기껏해야 몇만 원 쥐어주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 너무 좋아서 성심성의껏 리뷰글을 써줬어요. 광고성 글이긴 했지만 최대한 제품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팔로워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그게 또 반응이 좋더군요. 다른 글들은 다 광고 같아서 믿지 못했는데 제 글은 현실적이어서 좋다고요. 그러자 그 다음엔 아이 옷 만드는 의류회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또 그 다음엔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너무 신이 났어요. 이젠 저도 남편 돈에만 매달려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로 아등바등 사는 것도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서야 부모님께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웬걸? 좋은 일에는 꼭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친정엄마가 위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전하시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하늘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서야 효도라는 걸 할 수 있는 딸이 됐는데 그 효도를 미처 다하기도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쩌나 너무 걱정이 됐어요. 남편도 엄마의 위암 소식을 듣자 한숨부터 쉬더군요. 그래도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마음은 가지고 있구나 싶었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당신이 장녀라. 당신 보고 치료비 좀 보태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요즘 불경기라서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왜 어머님은 이럴 때 아프시고 난리래. 보험 들어놓으신 거나 모아놓으신 돈은 없으시대? 처남은 좀 있지 않으려나? 저는 그게 정말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었어요. 사업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매일 비싼 술이나 처마시는 게 말이 됩니까? 차는 또 얼마 전에 바꾼 사람인데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남편은 무슨 돈이든 저와 관련된 돈이면 다 아까울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치료비를 남편이 대주길 바랐다거나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아내의 어머니잖아요. 아프신 거잖아요. 돈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아프신 건지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니에요? 애초에 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그런 상황에서 돈 나갈 걱정부터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걱정부터 한다는 게 조금이나마 이해는 갔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장모님 걱정을 1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저는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 사람과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돈 문제? 그런 건 여태까지도 잘 참아왔으니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거잖아요. 이 짐승과는 더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당신 부모가 아파도 그딴 소리 할 거야? 돈 없는데 왜 아프냐고 인상부터 쓸 거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니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아내 부모님이 아프다는데 세상에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돈 달라고 했어? 누가 치료비 물어달래?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 절대로 돈 달라고 안 해, 이 쓰레기 새끼야. 다 됐고 이혼할 생각이나 해. 여지까진 그래도 사람이라고 내조해줬는데 너 쓰레기라는 걸 아니까 더는 못 해먹겠다. 끝내 이제. 참나 어이가 없어서 착한 척은 또 혼자 더럽게도 안 해. 네가 돈을 안 버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 걱정도 없이 돈만 쓰니까 돈 나가는 게 제일 걱정인 줄도 모르지. 그리고 지금 이혼하자는 거 결국 돈 안 줄 것 같으니까 떼쓰는 거 아니야? 애도 아니고 생떼 좀 쓰지 마.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뭐? 그래, 안 부끄럽다 이 쓰레기 새끼야. 그래, 돈 안 줘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 맞으니까 제발 이혼하자. 어차피 돈 안 줄 거잖아. 당신 차 바꾸고
매일 비싼 술 퍼마실 돈은 있어도 아내 부모님 아프신데 보태줄 돈은 한 푼도 없는 사람이잖아. 돈 안 바란다고. 그냥 이혼해달라고.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있었는데 큰애가 깨서 나오더군요. 그리고 엄마 아빠 이혼하냐고, 자기가 말 잘 안 들어서 그러냐고, 앞으론 말 잘 들을 테니 싸우지 말라고 우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아이를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요. 그래, 내가 애들 보고 살았지. 언제 남편을 보고 살았냐? 애들 다 클 때까지만 참자. 라는 생각이 들어 애를 달래주고 힘들게 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앞으로 필요한 말 외에는 말도 걸지 말라고 했어요. 더 이상은 사람으로 대접하기 싫다고요. 남편은 그런 건 알아서 하고 절대 자기한테 손 벌릴 생각은 하지 말라며 쐐기를 박더군요. 이런 남편의 행동을 보니 제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돈마저 아마 뜯어갔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생활비 주는 것도 줄여서 주려고 했겠죠. 제가 돈을 버니 그 돈으로 해결하라고요. 저는 얼마간 돈을 모은 뒤 엄마한테 모은 돈을 모두 드리고 치료비에 보태 쓰시게끔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치료는 잘 되어서 엄마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저는 모아놓은 돈을 다 썼기에 다시 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들어오는 광고 제안을 모두 받고 열심히 글을 썼죠. 그러면서 팔로워는 계속 늘어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광고가 아닌 글들도 한 번씩 올리기는 해요. 너무 광고 글만 있으면 팔로워분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제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줄이야. 한 번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옷에 대해 불편했던 부분과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담은 글을 올렸었는데 어느 업체가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저희 아이디어가 담긴 옷을 제작하고 싶은데 같이 공동으로 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저 디자인 협찬이라거나 광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동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이었어요. 당연히 대가도 예전 광고를 하던 것과는 달랐고 아예 저에게 그 상품에 대한 권한이 생기는 일이었으니 저의 위치도 달라지는 일이었죠. 사람 인생이 이렇게 또 바뀔 수가 있는 거구나 싶어 너무 신이 났고 저 스스로가 너무 대견했어요. 이 좋은 소식을 당연히 남편이 아닌 엄마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엄마는 항암이 끝나고 한 5개월 정도를 요양을 하신다며 산과 가까운 이모네 집에 살고 계셨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 엄마도 기운이 더 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는 그 소식을 듣자 저에게 축하를 해주고 싶다며 올라오신다고 하더군요. 좋은 일에 축하가 빠지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엄마 몸도 다 나아가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니 며칠 뒤에 엄마는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 엄마의 얼굴은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통통하게 살집이 있었던 엄마였는데 살이 다 빠지다 못해 얼굴이 헬쑥해져 계시더라고요. 팔도 너무 얇아서 거의 뼈만 있는 것 같았고요. 엄마는 15kg나 빠졌다고 아팠던 덕분에 다이어트가 돼서 너무 좋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그 소리에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더군요.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기력 보충으로 스태미나에 좋은 음식을 드시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집에 쉬고 계시라고 하고 서둘러 마트에 가서 장어를 사왔죠. 엄마는 장어를 드시면서 실한 게 기운이 난다면서 웃으셨지만 그래도 안쓰러운 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시진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렇게 엄마와 맛있는 걸 먹고 있을 수 있다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삑삑삑삑 하며 현관문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등장하더군요. 남편은 그날 분명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뭐 놓고 간 게 있다고 가지러 온 거였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냄새냐고 묻는데 당황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집 안으로 들어와 엄마 그리고 식탁에 올려와 있는 장어를 발견하더니 엄마에게 인사를 하기는커녕 혼자 툴툴거리며
장어 구운 비린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고 혼잣말을 하더군요. 그러고는 장모라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 아주 내 피를 빨아먹고 가네. 라고 말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말에 엄마는 사례가 걸려 기침을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제 앞에서만 그런 소리를 해도 문제인데 심지어 당사자인 엄마가 있는 데서 엄마 들으라며 그런 소리를 하다니요. 엄마는 뭐가 미안한지 자리에서 일어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소리를 그것도 엄마 있는 데서 할 수 있냐고 난리를 치며 싸웠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조금 전에 뭐라고 한 거야? 정신 나갔어? 뭐? 지금 남편한테 제정신이냐니? 그게 아내가 감히 남편한테 할 소리야? 정신이 나간 건 내가 아니라 너지. 누구 마음대로 너네 엄마 집에 들이고 밥을 사 먹기래. 그것도 장어를. 뭐? 아니 내가 딸인데 그것도 못해? 그리고 너네 엄마? 장모님이라고 불러야지 너네 엄마. 미쳤어 진짜?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내가 내 돈 함부로 쓸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생활비를 어떻게 꿍쳐놨길래 그럴 돈이 있었대? 역시 검사를 그렇게 했는데도 빈틈이 있긴 하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해야겠어. 당신 진짜 우리 엄마 몸 못 봤어? 항암 치료 때문에 다 말라서 헬쑥해진 거 안 보이냐고.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너네 엄마 안 걸리겠냐? 내가 아프게 만든 것도 아닌데 어쩌라고. 뭐? 그게 지금 진짜 할 소리야? 이 사람이 진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을 올렸어요. 남편은 한 대 맞더니 어안이 벙벙해져서 혼이 빠져나간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잠시 뒤 정신을 차리고는 지금 나 쳤어? 하늘 같은 남편을. 얘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오냐? 그래 오늘 날 한번 잡아보자. 하며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웬걸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전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등장에 너무 놀랐죠. 연락도 없이 오실 분도 아닌데다가 애초에 저희 집에는 맨 처음 이사했을 때를 제외하곤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외침에 남편은 손을 멈추었다가 그 소리를 외친 게 시어머니라는 것을 발견하곤 뭔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더군요. 아무래도 자기 편이 하나 더 등장했다 이거였겠죠. 반면에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 내조에 그렇게 신경 쓰라고 하셨었는데 방금 전에 상황을 보셨다면 저를 혼내실 게 뻔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희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이내 손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는데 짝 하는 소리가 제 볼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들리더군요. 어디 잘못 휘두르신 건가 싶어 살짝 한쪽 눈을 떴는데 남편이 볼을 어루만지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왜? 내가 지금 너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다. 지금 뭐 하려고 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얘가? 아내한테 얘가가 뭐야, 얘가가. 너 그래도 아내한테는 잘할 거라 믿고 신경 하나도 안 썼었는데 여태 이러고 살았니? 그게 방금도 며느리한테 손 올리려고 한 거 맞지? 네가 이놈아, 네가 제정신이냐? 밥 빌어먹을 능력도 없는 놈한테 시집와줘서 감사해야 하며 살아도 모자를 방구게. 네가 지금 하늘이요 하면서 살았어. 아니 와이프가 먼저 날 때려서. 시어머니는 그 소리 듣자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시선을 보니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리는데 시어머니는 예상 외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그래 아가, 네가 때렸다면 무슨 이유가 있긴 했겠지. 하지만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말해줄 수 있겠니? 저는 목소리를 덜덜 떨어가며 시어머니께 그간의 사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방금 전에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그동안 엄마가 투병했던 일, 그때 남편이 했던 말들과 행동,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행동들까지 모두 다요. 시어머니는 저의 말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점점 표정이 굳어가시더군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다시 손을 올리셨습니다. 아유, 엄마! 내가 이놈아, 너를 그딴 식으로 가르쳤냐? 어디 아내에게 그런 짓을 해온 것도 모자라 장모님한테 그렇게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돼 내가?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내가 죽어야지. 너 이리 와.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엄마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라고 시켰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리고 와이프님. 말 더듬지 말고 똑바로 못해?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와이프도 미안.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다신 안 그럴게.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손까지 싹싹 빼며 사죄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묵혀있던 체증이 싹 가시는 듯 하더군요. 그동안 제 앞에서 그렇게 뻐기던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그 후 시어머님도 저와 엄마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 이런 일을 당하게 했군요. 우리 아가도 미안하다. 시엄마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저희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사돈까지 사과하실 필요 없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계속 사과를 이어하셨어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남편이 하는 사업에서 지원을 떼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아연실색하며 어떻게 그러냐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며 아예 연까지 끊고 싶은 거 아니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지금 집에서 썩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머뭇머뭇거리다가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놓고 왔다는 물건을 주섬주섬 챙기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후 차를 준비해서 엄마와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고맙다, 아가. 너는 좀 괜찮니? 네, 덕분이에요, 어머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아, 그렇지. 아내가 갑자기 와서 많이 놀랐지. 사실 시엄마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건 사업 때문에 찾아온 거란다. 네? 사업이라니 어떤? 너 이번에 아이 옷 제작하기로 했지? 그걸 어머님이 어떻게... 죄송해요. 어머님이 내조만 잘 해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아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건 좀 더 편하게 살길 바란다는 뜻이었어. 너는 모르겠지만 난 이 집에 시집 와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 바깥 일도 도우면서 집안일도 혼자 해야 했지. 애도 셋이나 육아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처럼은 살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요즘에는 예전보다 좀 더 집안일이나 육아에 남자들도 같이 한다길래 좀 더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했던 거였는데 무슨 가사 도우미처럼 너를 여겼을 줄이야. 아, 그랬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시엄마가 사업을 또 하나 시작했거든. 여기저기 투자받아서 아예 의류업체를 하나 시작했지.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사업이랑 비슷한 분야라서 좀 더 접근하기 쉬웠으니까. 그런데 직원 하나가 어디 인터넷에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왔더구나. 나도 들어보니 너무 좋은 생각이었고 그 사람한테 협업도 요청하라고 했지.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우리 며느리 너였던 거야. 그걸 조금 전에 알게 되면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너무 기특하기도 해서 무작정 정신없이 찾아온 거였단다. 넌 줄 알고 공동작업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너의 아이디어를 보고 요청을 했던 것이니 부담을 가지진 않아도 된단다.
네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니까. 어디 한번 같이 잘 해보자꾸나. 그래, 이젠 가족인 것도 알았으니 아예 더욱 적극적으로 같이 해도 되겠는데? 저는 시어머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의가 너무 감동이기도 했고, 또 저의 실력을 인정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울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도 시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시어머님은 오히려 자신이 죄송하기도 하고 딸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여태까지 무뚝뚝하시고 저희와는 왕래가 잘 없는 편이어서 몰랐는데 시어머님은 정말 예의 바르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 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업을 같이 운영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남편은 시댁의 지원이 없어지니 사업이 그대로 망하더군요. 애초에 그저 시댁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굴리던 회사였으니 안 망할 리가 없었죠. 그것만 믿고 실력은 하나도 키우지 않고 펑펑 놀기만 했으니까요. 지금 남편은 육아와 저의 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저 혼자 벌면서 남편에게 생활비에 딱 맞는 카드를 주고 있어요. 제가 당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카드를 많이 쓰거나 생활비를 제대로 못 맞추면 엄청 핀전을 주고 있어요. 남편은 직접 당해보고 나서야 느끼는 바가 있었던 건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상처를 받았는지 알겠다며 눈물로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 호소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다고 제가 바로 용서해 주겠습니까? 제가 몇 년을 그렇게 당하고 참고 살았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그래도 나는 계획서를 따로 받고 영수증으로 검사를 하진 않으니까 다행이진 않냐. 그리고 네가 그랬던 것처럼 실제 생활비보다도 부족하게 주고 있지도 않다. 그러니 잘 참고 견디라고 했어요. 그럼 몇 년 뒤에는 용서를 생각해 보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 아무 말도 못하고 울상만 치더군요. 저는 운이 좋아서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운이 없어서 남편을 만난 몇 년간은 지옥 같은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운이 좋아서 너무 좋은 시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죠. 저는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제 꿈을 키워가며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회사가 성장하고 직원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해요. 앞으로도 이런 삶을 계속 살려고 합니다.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남편도 조금이나마 내조가 늘고 있긴 하니까요. 남편은 어쩌면 이런 데에 소질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잊고 있던 꿈이 있으신 건 아닌지 생각도 해보시고 도전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인생이란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